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IMF에서 나온 지 보고서를 그래요? 그러면 해보려고 합니다. 4월 10일 날 나온 네, 보고서입니다. 혹시나 해서 IMF는 뭐 하는 데인가요? 국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파운데이션이 갖고 국제 결제 국제 결제라고 해야 되나? 모니터리가 뭐지? 국제 금융. 뭐 여하튼. 네. 그래서 뭐 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융을 관리합니다. 금융? 전 세계 금융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금융 관련해 갖고 얘하고 이제 국제 결제은행하고 같이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을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또 돈을 관리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썼던 책, 네. 부동산 투자 사이클. 네. 이제 보게 되면은 비핵심 대출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네. 외화 대출, 비핵심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나라들끼리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돈이 어느 나라는 좀 남는 나라가 있고 좀 부족한 네.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역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어느 때인가 보면 한쪽에 돈이 확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돈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결제될 돈, 그러니까 석유를 사왔는데 석유값을 못 주는 거죠. 그럼 그 나라는 석유 부도가 난 거죠. 그렇죠. 그게 좀 IMF죠.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그 외환 위기가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석유 사고 뭐 약도 사와야 될 거고 저희 약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뭐 얀센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에른 이런 데 사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꼭 필요한 약이니까. 근데 뒤에 시간 지나고 물건 팔아갖고 외환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단기간에 그 외채 문제 생겼고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IMF에서. 그래서 이제 IMF에서. 네, IMF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외환의 유동성을 좀 완충을 해주는 거죠. 얘들의 임무라는 게. IMF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처음에 창립할 때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세계 2차 대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립이 됐거든요. 네. 미국하고 유엔이 창립된 이후에 이제 얘들이 이제 국제 경제를 갖다 좀 안정적으로 돌리자. 네. 외환 문제가 이제 걸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외환위기를 좀 완충하는 효과, 중간에 이제 돈을 갖다 어느 정도 주고 받으면서 완충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IM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주요 국가들이 돈을 갖다가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출자를 해갖고 자기한 돈의 몇 배 정도까지 빌려갈 수 있게 위기가 생기면은 그 이상 하려면은 IMF에서 니는 뭐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이유가 뭐 과소비를 했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금융권을 너무 옥죄갖고 마음대로 돌려서 그렇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좀 전환을 해라. 근데 돈 더 빌려줄게. 이게 저희가 겪었던 이제 97년에 겪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80년대 보면 뭐 데킬라 위기라던가 아니면 남미 금융 위기 아니면 이제 동아시아 금융 위기 뭐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나타나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금융 상황, 글로벌 자금 움직이는 것 같다 체크를 합니다.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는 BIS하고 편을 먹고서 더욱더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IMF 사태라고 불리는 그 IMF 동아시아 금융위기죠. 했었는데 IMF가 지금은 무슨 뭐 딱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외환을 이제 구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 가서 시티뱅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은 떼일 것 같죠. 국가라는 데가 뭐 안 준다고 해서 뺏을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뭐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누군가 빌려줘야지 그 나라가 석유도 사오고 약도 사고 뭐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게 식량도 사오고 그럴 건데 그때 이제 IMF가 나서가지고 돈 빌려주고 있는 거죠. 작년에 터키 위험할 때도 보면 이제 IMF에 가서 돈을 빌리내면 안 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세계 어딘가에는 위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뭐 경년으로 아니면 뭐 3년에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제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하죠. 이 기관이 가가지고. 근데 이런 사태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나아질 거냐. 특히 이제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저희 이제 책 부동산 투자 사이클 때 얘기했었지만 G20 회의 때 한국 G20 회의 때 IMF에다가 이제 세계 정상들이 하청을 주죠. 왜 위기가 터졌어? 그럼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주죠. 연구를 줘갖고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하고 같이 이제 그게 이제 연구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만들었던 게 국제 금융 안정기구인가 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금융이 뭔가 문제가 또 생겼냐 서프라임 때처럼 조사하는 기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내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도
어저께죠. 4월 10일 날 나온 IMF의 금융안전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IMF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것들을 있을까? 지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IMF에서 얘기하는 금융안전 보고서라는 건 뭐 매월 또는 분기, 뭐 반기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이제 분기나 반기만 나오겠죠. 분기, 반기로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근데 이건 좀 언제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 것만 확인. 어쨌든 이게 가장 그럼 최근 건가요? 예, 그렇죠. 네. 하루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굳이 얘기하면은 지금은 4월이니까 1, 2, 3월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작년 내용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작년 내용? 예, 그러면 2018년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8년 쪽 얘기를 하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림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코스피 그림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IMF의 코스피가 먼저 나온다고요? 예. 다우지수나 S&P나 이런 게 아니라 코스피가 제일 먼저 IMF 보고서에 나온다고요? 보고서에 이제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게 코스피 지수가 2,479일 때 그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 표지 화면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신흥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금융안전 보고서라고 하니. 안전 보고서 이거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면 이제 거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IMF라는 게 보면 이제 거기 그 경제학자들이 많죠. 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걱정 인형입니다. 네. 세상 모든 거 걱정하고 있어요. 네. 망하면 어떻지? 뭐 망하면 네. 어떻지? 망하면 어떻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인형들이 세상 모든 걱정을 다 끌어모아 낸 보고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금융안전 보고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언급되거나 뭐 한 내용들은 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만 현재 합니다. 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국가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다 보면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망합니다. 왜냐면 이 보고서를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부들이 반대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IMF 보고서 그러면 기재부가 움직이나요? 한국은행이 움직이나요? 둘 다 움직이죠. 같이 열심히 보고 있죠. 예. 둘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움직이도록 이제 보고서는 짜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는 건 너무 양이 많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IMF 블로그에 이 보고서를 이제 올리고 IMF 블로그? 예, IMF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나 순간 블로그를 보자 그래서 곰님의 블로그를 보자. 그건 줄 알았어요. 제 블로그에도 이거 이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달아놨는데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뭐 약점 금융 약점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잠깐 그 IMF 보고서잖아요. 예. 영어인가요? 영어죠. 우리나라 국어로 돼 있진 않나요? 당연히 국어로 안 돼 있죠. 그럼 영어를 지금 보시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저희는 이제 구글 신의 힘을 동원해서 구글 기계 번역으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 IMF 보고서라는 게 보통 PDF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본 게 아니고 구글 이제 IMF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을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블로그에 글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원문은 아닌 거네. 그러면 보고서 원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라온 걸 가지고 이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이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 사이트 자체가 다 번역을 돌려버렸습니다. 구글이 알아서 하는 그걸로. 네. 근데 이미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대충 말을 알아들으면 합니다. 저희가 좀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또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회색 코뿔소라고 전 이름을 붙였거든요. 뭐라고요?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네,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뭐냐면은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경고가 있고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들인데 일부러 이 위험들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고 이제 의미인데 이걸 이제 2013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에 이제 미셀 부커라는 사람이 세계 정치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회색 코뿔소라는 이론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해 자기네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도 근데 왜 좋아해? 너무 많은 거야. 네. 이게 좋아하는 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게 호, 이것도 좋지만 공포. 이것도 좋아하는 거죠. 뭐 기회다 이런 식으로? 아니죠. 섹시하다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되게 무서운 것도 섹시한 거고, 네. 되게 섹시하다는 건 섹시한 건데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을 자꾸 갖고 자기가 설명을 많이 해요. 공포팔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뭐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이제 거시 쪽 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국 저거 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빠지라고 벌써 10년째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숫자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저게 가능해? 정말 대단하다 쟤네. 숫자 저거 어떻게 돌려 세우지 막 이런 거죠. 어제 그 얘기 했거든요. 저는 저희 밴드 사람들한테
분 하신 말씀 드리면서 막 야 어떻게 쟤네는 저 메탈 지수를 저걸 돌려 세우지? 저거 못 돌려 세울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또 살아나네. 막 이러면서 막. 자, 요거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IMF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봐서 위험 요소로 이제 미국, 유럽, 중국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부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기업 부채? 네, 기업 부채. 기업 부채 뭐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안 좋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갔다. 왜냐면 이제 일단 가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세 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 기업, 가게인데 그렇죠. 가게는 저희 같은 가게인데 가게는 멀쩡합니다. 엄청 안전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요 직전에 돈을 왕창 빌려갖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싹 다 망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암에 걸린 팔다리를 잘라버린 듯한 충격으로 네. 가계부채 99%에서 79%까지 대충 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암세 벌다 제거를 해버렸죠. 네. 부채가 되게 안전화돼 있는데 뭐 정부 부채야 뭐 돈 달러 찍는 나라에서 그딴 거 의미가 없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기업 부채인데. 네. 근데 기업 부채가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이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잘 나가는 게 돈 빌려갖고 잘 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부채가 없으면 잘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게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회사가 이렇게 자기 주식을 사는데 살 때 돈을 빌려갖고 삽니다. 네. 왜냐면 너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아예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빌려갖고 사는 게 더 싼 거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어쨌든 충분히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주가 오르는 거 팔아서 갚을 수도 있겠고, 네. 뭐 또 인센티브 문제가 있겠죠. 주주들한테는 뭐 주가 올라가면은 돈 빌려갖고 하는 거는 회사 얘기고 나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좋아. 그렇죠. 이게 세금도 덜 내네. 배당 주는 거 나오니까 이제 점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했는데 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네. 돈 빌려가지고 근데 그 정크본드라고 하죠. BBB. 그렇죠. 네.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요 채권을 찍어갖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 몰려있는 이 채권이 잘 팔린 겁니다. 잘 팔렸는데 이걸 플러스로 이거를 모아갖고 CLO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CLO. 네. 이제 왠지 느낌이 예전에 서프라임. 맞습니다. 느낌이 확 오는 네. CDO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그 CDO의 기업 부채판. CDO는 보통 이제 그 당시 나왔던 게 가계 부채. 네. 집 사면서 빌린 돈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기업이 돈을 빌려서 만든 돈입니다. 그러면 좀 용어 좀 바꾸지 왜 이렇게 비슷하게 했대 걔들은? 느낌이 안 좋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 딱딱 들어도 딱 떠오르는데 왜 그렇게 비슷하게 했을까? 잘 부도가 안 난다고 하니까 뭐 그 당시 CDO도 부도 안 난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단어라도 좀 바꾸던가. 사람들이 이게 잘 팔립니다. 어차피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기관한테 팔아서 그런가 잘 팔려갖고 이게 거의 뭐 몇 배 늘어났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이걸 또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에도 정크본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고수익 증권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제 저신용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갖고 돈을 많이 끌어왔거든요. 기업들이.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회사니까 어차피. 그래서 기업 부채가 많이 쌓여 있다. 얘네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을 하시던 앨런 할머니 계시죠. 네네네. 네, 머리 허한 게 앨런. 뭔가 이제 천재끼가 넘쳐나는 할머니. 그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야, 자기가 할 때는 한 말도 안 하다가 딱 관두고 나니까 그러는 거죠. 야, 이거 CDO랑 이거 옛날에 서프라임 때랑 비슷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네.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분이 기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떠들었어요? 뭐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 달리는데 금융 컨퍼런스 이런 데 컨퍼런스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럼 나가면 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 네. 매덕이죠 걔네들. 네. 그렇죠. 지 할 때는 암만 안 하다가 딱 관두고 나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터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댓글 달리기 웃겼습니다. 니 할 때 좀 어떻게 해보지. 이제 와서 그러냐 막 한국어 댓글이어가지고 할머니가 보시지 않았겠지만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비슷한 게 있고. 미국이 아니라 유럽도 똑같이 이제 기업 부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걔네 국채 문제도 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국채. 네, 걔네 이제 보면 이제 나라가 좀 약한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스페인, 네. 항상 문제인 그리스,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가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덩치는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나라였고 우리가 걔네들은 저번에도 다루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것들을 은행들하고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채권을 국채 갖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그 나라에서 경기가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얘네 보면은 뭐 2012년 이후 그러니까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고로 안 좋습니다 지금. 더 안 좋아지면은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이쪽에서 좀 국채 문제 생기지 않겠냐. 아 그럼 근 10년 넘게 안 좋은 놈들은 계속 반복해서 안 좋은 거로 나오네요. 그렇죠. 또 돌아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 국가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땜방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자꾸 그게 이제 그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그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봐야죠. 국가들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쩌면 탕감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네. 정도. 근데 그 막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때 못 막은 나라들은 또 반복되는 겁니다. 네. 똑같이. 이거 이제 유럽 끝나면 중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 미국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괜찮은데 미국 자료 보면은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을 바라보면은 이거 뭐 언제든지 다 망할 것 같은 나라. 네네. 망할 것 같고 중국을 바라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이거 뭐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대형 은행은 괜찮습니다. 국영은행이라 도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은행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문제죠. 네. 거의 대부분 중소은행,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걔네들로 보면 각 성에 있는 성 단위의 은행과 기업을 봐야 되겠죠. 얘기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공상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뱅크? 네, 그런 건 이제 그런 것들 네. 정부적이고 이제 정부 거니까. 네. 교통은행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걔네 성이 뭐 한 1억씩 되니까 네. 그런 은행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은행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그거죠. 민간 기업들 중에 대기업은 어차피 중국은 거의 대부분 국영기업체입니다. 네. 국영기업체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 기업들이 돈을 잘 못 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민간 기업 우리가 중국 민간 기업 그러면 샤오미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텐센트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기업 말고 이제 걔들이야 뭐 저희 삼성 현대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뭐 금호나 아시아나 뭐 이런 정도 급? 그거 더 작은 애들. 그러면서 작은 애들. 더 작은 애들 이제 그렇게 코스닥에 있는 그 정도.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국영기업체가 아니고 민간 기업체인데 내수 바라보고 사는 애들인데 내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 이게 돈도 못 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큰일 나지 않겠니? 뭐 이런 건데 이제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재수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면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면 취약성을 확인하면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요, 전 세계가 다. 전 세계가. 그렇죠. 네. 이거 뭐 IMF라는 게 정책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세상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을 잘하면은 정부에서 잘 정책을 하면 될 것 같아. 돈도 좀 풀고 환율도 그 금리도 좀 내려주고 어떻게 좀 돈을 좀 잘 찔러 넣어서 회사들 안 망하게 하면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보건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다가 뭐 늘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은 이제 꾸준히 계속 풀고 있거든요. 더 풀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더 풀어가지고 끌어올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에 금융 상황이 되게 타이트해졌었대요. 2016년? 2016년이 뭐 어떤데 12년을 타이트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초에 타이트해지다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012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2016년에 뭐가 있었는데 하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7%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상황이 떨어지면. 근데 이번에는 뭐 어땠는데 작년에 기억하시면은 거의 모든 이제 가치자들이 한 50%씩 손해 봤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대략 한 중앙은행들이 한 1조 달러 정도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 공급하면서 이지머니가 풀려나왔다는 겁니다. 쉬운 돈들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좋아졌다는 게 주식시장이. 근데 이제 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지는 것도 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 좋아지다가 막 이러면서 크게 보면 이제 안 좋아진 상황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좀 좋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이 경제 쪽은 자주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1월 2월 달에도 계속 사실 지표로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지표가 또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돈을 풀어서? 놀라운 일은 이제 이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안 좋을 때라고 치면 봄, 여름, 가을, 초가을, 중간가을, 늦가을에 늦가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중간가을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서 휙 지나서 봄을 안 가고? 봄을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 끝났고 봄으로 갔다 하고 곰님은 아니다. 아직 겨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봄도 가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가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면은 이게 전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개념이 일단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IMF에서 한 얘기를 한번 보죠. 네. 우리 IMF 아저씨들은 뭐라고 떠들으셨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경기 하강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금융 여건이 너무 오랫동안 쉬우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네. 취약성이 계속 형성될 것이고 나중에 경제 성장이 급격히 떨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이 돈을 풀어가지고 늦가을에서 다시 또 중가을로 올렸거든요. 초가을이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런 땜빵식으로는 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그렇죠. IMF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 겨우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몰라요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는 유동성을 통한 돈을 찌르해서 땜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해결책은 근데 그 경기가 좋아질 방법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IMF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돈을 이제 풀어가지고 네. 경기를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는데 뭐 답은 안 되는 것 같다. 네. 돈을 푼다는 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정답인 거잖아요. 저 경기가 좋아져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좀 죽어야죠. 과잉 설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버블이 난 놈은 어쨌든 버블을 없애야지만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겨울 끝 봄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 거의 이제 그런 네. 식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파괴 그 말씀 딱 맞습니다. 공장이 3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50년 되고 하나는 20년 되고 하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 3개가 존재를 하면은 3개 같이 물건을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50년 된 공장에 갔다가 스크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얘들은 이거 갖다 정리를 하고 문 닫고 네. 좀 괜찮은 공장 한두 개 남겨가지고 네. 이제 계속 생산하면은 네. 생산 효율도 높아지고 네. 단가도 이제 좀 더 올릴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반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들으니까 재건축을 생각하니까 우리 그죠. 재건축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계속해서 지금 신축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90년대 80년대 결국에는 80년대 90년대를 재건축하고 계속 끌고 가니까 지금 이상이 났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아예 그냥 그걸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로 했으면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좀 억지스럽지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네요. 그러니까 좀 네. 밀어버리고서 새롭게 이제 그쪽 설비나 뭐 이런 건 다른 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구형 설비가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그 50년 된 회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살려두는 거죠. 네.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좀비 기업도 남아 있으니까 경제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절름발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50년 된 회사한테 돈을 계속 밀어넣어 주는 거죠. 망하지 마, 망하면 안 돼. 너 망하면 실업자 생기고, 너 망하면 문제가 돼 하면서 이게 이제 일본이 했던 옛날 좀비 기업 생산하는 거였고 지금 전 세계가 다 함께 돈을 밀어넣으면서 실업률을 안 올리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봄이 못 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다 무너뜨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IMF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실업률을 올리자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의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실업률이 역사상 저점에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사람들 느끼기엔 그렇죠. 경기가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은데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 쉽게. 네. 모든 곳에 다 과잉 설비, 과잉 투자, 그리고 과잉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못 되는 거죠. 그 과잉 핵심에는 중간에는 중국이 서 있습니다. 아,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국 덕분에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태양광 설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태양광 이제 하는 태양 설비가 되게 싸요. 생각보다. 네. 뭐 리스크 페러티인가? 무슨 페러티라고 하죠. 그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값하고 전기 생산비하고 비슷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이유는 태양광 설비가 점점점 태양광 폴리실리콘 만들고 뭐 이렇게 판넬 만들고 회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단가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그 핵심에 중국이 있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풍력도 그렇고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이 이제 화학물질도 그렇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덕분에 저희 뭐 좋은데 그 쓰는 분들은 근데 이제 생산업체, 기업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과잉 설비들이 많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한번 해야 경기가 다시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꼭 중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네.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구형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럴 만한 힘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그러니까 세계 어딘가에는 이제 그 남는 설비들이 있는데 그 설비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네. 중국은 새로 진 설비들이거든요. 전부 다 네네네. 거의 대부분 이제 네. 공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주 구형 설비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데 그 설비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좀 문 닫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상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중국은 경기 안 좋으니까 또 투자를 하고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또 과잉 설비 또 가격 떨어지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치면 중국은 나름 미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도 나름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대고 있는 거네요. 계속 때려 받는 거잖아요. 돈을 찍는다기보다 돈을 빌리고 있죠. 빌린다. 네, 돈을 빌리고 발권하는 게 아니라. 발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네. 빌려갖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빌린다는 얘기는 그럼 미국한테 빌린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빌리나요? 누구한테 빌리나요? 외국한테 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도 돈을 찍어갖고 쓰고 있습니다. 계속 채권 발행하면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죠. 네,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 은행한테 돈 빌리는 그 은행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만든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는 그렇게 말이 되는데 네. 중소기업은 그게 또 안 됩니다. 담보가 있어 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냥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도는 돈들 자체가 중국에서 발행한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건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결국 이제 또 유동성으로 풀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돈보다 중국 자체에서 지금 빌리고 있다면서요.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빌려있죠.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중국에서 발행한 돈인 거잖아요. 어쨌든. 뭐 중국 돈이라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그렇게 찍어내서 극복하겠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해보려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게 되면 네. 경험이 이제 몇 개 없습니다. 큰 나라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래갖고 이제 일본, 미국, 중국 보통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GDP 대비 이제 기업 부채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좀 보시면은 미국 사례나 보시면 되게 좀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완전히 국내 달러로 다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 찍으면 된다? 안 됐잖아요. 자빠졌죠. 근데 거기 이제 기업 중심이 아니고 가게 중심이었는데 가게가 갈 때 같이 기업도 같이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옛날에 갔을 때 GDP 대비 가계 그 기업 부채만큼을 중국이 좀 쌓아 올렸습니다. 네. 1990년에 이제 막 나갈 때만큼. 네.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만 쌓아 올렸을 겁니다. 둘 다. 그래고 이제 이 정도 보통 쌓아 올리면 일본도 이제 일본 돈으로 많이 빌렸었죠. 자기네 엔화로.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율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로 봅니다. 네네, 보통 비율로. 이제 네. 금액량은 이제 어차피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있고 있으니까. 네. 그래고 갖고 이 정도면은 보통은 자빠지는데 중국은 안 자빠질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좀 웃긴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장단기 기차가 저번 달에 역전이 됐었죠. 네, 저번에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방송도 네, 했었잖아요. 네. 보통 역전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빅3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VIX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이제 막 올랐다 내렸다가 막 미친 듯이 막 날뛰기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막 2016년에 좀 많이 이제 등락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네. 7% 빠졌다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엽쯤에 해갖고 저희 지수 막 2,000 무너질 때 네. 그때 좀 올라갈 텐데 사실은 장남차가 계속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빅스 지수의 사망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질 않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네. 이번엔 다른가? 진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그 빅스 지수라는 건 세상 망할 거라는 거에다 돈을 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갖고 IMF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지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끝나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IMF에서는 네, 그렇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얘네가 뭐 서프라임 때는 통제 못 한다고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때 보고서에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때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말 웃긴 얘기였는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문제가 없다.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얘가 부채가 10억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20억이니까 문제 없다. 이런 보고서를 내요. 부동산은 안 팔리지 않습니까? 20억 있는데 돈 10억 갚아야 되는데 10억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팔려고 내놔봐야 말만 20억이지 안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사람들이 못 팔아서 그런 사태가 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IMF가 그런 보고서를 내고 조금 있다 IMF가 와버리죠. IMF가 서프라임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 말도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좀 얘도 그러는 거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아직도 뭐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견딜만하다.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작년보다는 위험도는 높아졌다. 성장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헬게이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를 보면 이제 지금 IMF가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주가는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바로. 전고점은 작년 여름인가요? 전고점은 그렇죠. 그때쯤 되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지수가 7,611이네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막 나갔던 나스닥 팡이 막 미쳐 날뛸 때인데 그때만큼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못지않게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좀 높죠. 반도체 가격이 맨날 빠지는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보면은 EPS라고 하죠. 주가 그 수익 비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2008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1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그때가 100이었다고 보면 지금 한 65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유지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전 세계가 다 함께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 괜찮아.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IMF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뻔한 얘기인데요. 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가고 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와 똑같아. 다이어트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다 알지? 밥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괜찮아져. 그래갖고 뭐 비회식 대출 줄이고 외환 좀 확보하고 적자 좀 줄여봐. 그럼 잘 견딜 수 있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 경제가 망가지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코뿔 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못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회색 코뿔소 의미는 뭐예요? 코뿔소라는 게 그냥 직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색이기 때문에 얘가 직진을 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방 안에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코뿔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사람들 사는 겁니다. 다 함께. 회색이라서? 아니요. 그냥 못 본 척. 투명 코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생겼냐 이거죠. 저는. 2013년에 그 사람이 발표를 했답니다. 그 회의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큰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다 모른 척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걸 코뿔소라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블랙스완처럼.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코뿔소로 표현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블랙스완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화이트만 있는데 블랙이 절대로 있다가 엄도 없었는데 있어가지고 된 건데 코뿔소는 여기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멀리서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부인해버린 것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코끼리도 있고 그렇죠. 코끼리도 생겼네요. 근데 굳이 코뿔소라고 하니까 코뿔소라는 게 느낌이 그냥 직진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자기가 죽어도 직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겠죠. 근데 회색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다 붙인 거래. 그렇죠. 듣고 보니까 미셸 부크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다른 거래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회색 코끼리나 하얀 코끼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치면은 그냥 야생 멧돼지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야생 멧돼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폭이죠. 야생 멧돼지가 이제 도시에 출몰 그러면서 멋진 표현입니다. 그잖아요. 야생 도시에 출몰. 하지만 자기 집 아니면 다들 그냥 관심 없고 TV로만 보고 자기 집 있는 사람들 막 어떡해 이러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고질라 출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안 좋은 소리 안 되기 때문에 임무가 또 그겁니다. 또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PS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작년 2018년 1월부터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옛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방송 오늘 방송 서두에 코스피가 나왔었다면서요? 코스피가 나왔었다면서요. IMF 보고서에 그림이 코스피 그러니까 2479. 그러니까 그러면은
IMF는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우리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고. 그런데 코스피를 지금 한 거야? 그렇죠. 신흥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쪽에 들어가. 아니 그래도 보통 이게 잡지라는 게 잡지 표지 모델이면 특집으로 걔는 한두 페이지 더 해주잖아요, 인터뷰 같은 걸. 그렇죠. 그런 식으로 IMF가 코스피를 이거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몇 줄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뺑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시 건전성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네.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네네네. 저희 책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그렇죠.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LTV DTI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단은 IMF에서는. 칭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사실상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부동산이 싹 다 그냥 지금 네. 얼어버렸죠. 얼었습니다. 그 잘한다는 의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기 과열을 잘 막고 하락하는 걸 또 잘 막고 있다, 그런 의미로 잘한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나라들,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대출 많이 나가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매크로 프루덴셜 도구,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을 통해서 외화 유출입이라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아니면 주식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근데 한국이 이걸 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죠. 부동산 값도 안 오르고 주식 값도 잘 안 오르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저희 그림자 금융도 이제 막 줄이고 있죠. 그러면은 거시 관점에서는 잘하는 거고.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 관점에서는 잘하는 거고 개별 개개인들로 입장에서는 다들 죽겠다고 하는 거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터지면은 위험성이 되게 적은 나라로 봐야 되겠죠. 한국이라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위험성이 터진다고 했을 땐 얘기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해도 어느 누구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터지면 이제 욕을 하겠죠. 저 새끼를 터뜨렸어. 근데 어떻게 안 터질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망하는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냐? 그럴 수 없죠. 중국이 망하면 우리 괜찮을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쓸려 들어가는데 100만큼 아플 거 한 50만큼 아프고 말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2천만 원 갈 때 사람들이 사고 싶어갖고 아우성 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못 사게 하려고 정부에서 막는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죠. 그때도 이 새끼들 왜 막냐고 이제 청소년들의 꿈을 막는다고 막 청년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청년의 꿈을 막는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이게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으로 거시적인 위험성을 어떻게 통제하는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른 지문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가 안 돈다. 피가 안 돈다. 예, 그렇죠. DTV LTI로 피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게 좀 어딘가 좀 침으로 찔러서 피가 돌 수 있게 좀 혈맥을 뚫어야 된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놉시다라고 저 얘기했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고 계신가요? 그분요? 그분께서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답니다. 끝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노는 게 공부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째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안 좋아요? 막 이러시면. 자 그러면은 뭐 IMF 입장에서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한국은 잘하고 있다.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워라. 이 정도는 되나요? 아니면은 그 정도 되겠죠. 참고하라. 한국이 참고해라 정도 되겠죠.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지고 뭐 했지만 되게 잘 막는 나라거든요. 저희가 쇼케이스죠. 보여주기 거의 뭐 우등생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정부는? 욕을 먹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으라고 뽑아놓은 거죠. 그 욕을 안 먹고 자기 인기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 소임이 있었고 그 소임만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봄날의 곰님이 얘기하신 그 지정학적 위치는 상당히 지금 오묘한 위치예요. 얘기하신 점이. 왜냐? 대부분 뭐 경제나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부를 욕합니다. 왜 이따위로 하고 있냐?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도ung 박흥기 뭐 이러신 분들 보시면 뭐 하는 짓이냐?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라. 뭐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들 욕하고 있거든요. 정부를 그런 식으로 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걸로 이제 LTV DT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막고 있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경기를 부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부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부양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니까 막고 있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 상태였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고 네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세계가 너무 버블이 꼈기 때문에 버블을 막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고 네.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를 벗어나기 위해 또 노력을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각자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있었고 그렇죠. 그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부에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이제 자기 이제 생각 따라 말할 수 있는데 저의 입장은 뭐랄까요? 글로벌 경기라는 걸 바라볼 때 지금 나오는 이제 글로벌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뭐든 언젠가는 뭔가 발생할 건데 네.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고 정부라는 것은 비가 올 때는 장마가 될 것 같으면 정부는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뭐라 배웠냐면은 가뭄이 들 때 장마를 대비를 하고 네. 예, 그때 가서 장마가 들어서 이미 늦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장마가 들 때는 가뭄에 대비한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한번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네네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전에 이제 개발 시대였다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다 막아버린 거, 대출까지 막아버린 거, 그 뒤에 풀겠죠. 어쨌든 일단은 찬성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정책이 아니거든요. 뭐 여하튼 네. 우리 정책이라보다는 이제 IMF 보고서에 지금 나오지만 매크로 프루덴셜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이 보고서 상에 그 네. 매크로 프루덴셜에 들어가 있는 게 DTI, LTV, DSR 그리고 뭐 위험 가중치 변경 그리고 네.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패키지 안에. 네. 그 패키지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알기로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런 LTV DTI가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위기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큰일 나죠. 대출 너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유럽 스웨덴 같은 경우 120년 뭐 대출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감당이 이미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정도가 필요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IMF 이전과 이후는 한국이 다른 나라. 그렇죠. 네. 이제 IMF 이전에는 저희가 경기와 집값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경기가 좋을 때 집값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러면 욕을 안 먹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렇죠. 경기가 떨어질 때 집값이 같이 떨어지면서 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IMF 이후에는 저희가 IMF와 세계은행의 사실상의 신탁 통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배웠죠 많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좀 누르고 경기가 나쁠 때는 풀어서 더 좋게 하고 네.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 도구로 저희가 선택했던 게 매크로프루덴셜이라는 그 도구들 DTI, LTV, DSR 이런 것들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국가로 딴 나라 저희가 갖다 이제 스터디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계 중앙은행들 또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기에 이거는 걔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할 길이다. 왜냐면 이제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을 풀어서 경기를 갖다가 그렇죠.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그걸 좀 찍어 눌러가지고 경기 네. 과열을 좀 막아서 더 장기간 호경기가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네. 이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거시적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가 가능한데 그럼 정부는 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할까요? 정부는 지금 해봐야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지금 고님이 했던 얘기 물론 이제 우리가 썼던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서 썼던 그 내용 관점에서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장인데 왜 정부는 그런 식의 얘기를 이런 반추도 안 할까요? 해봐 욕만 먹겠죠. 그래도 이렇게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야 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좀 그렇게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도 IMF를 연대해서 봐서도 이렇게 해서 매크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나중에 버블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라는 이런 비슷한 논조라도 왜 단 한마디라도 안 할까요? 그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최경환 총리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야 빚내어 집사란 말이야? 네, 그랬죠. 나쁜 놈이네. 막 네, 손가락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아니 실제로 빚내어 집사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알아서 니들이 알아들어. 네. 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대놓고 집사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깎아주고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또 한 번이지 않겠습니까?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양도세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네, 네. 정부라는 게 대놓고 그런 걸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근하게 보여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크게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대놓고 이제 말하기에는 정부에서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들도 그렇게 말을 못했고 지금도 말을 못하고 그런 게 맞지 않나. 말하면 또 안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네. 한 중간쯤에 서 있다라고. 네, 네. 이제 집을 뭐 어떻게 하면은 벌써 이제 없는 분하고 있는 분을 평가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보면 이제 경제를 갖다 안정화시킨다는 개념에서 끌고 간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갖고 좀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거 타고 잘 넘어가시는 거고, 네, 네. 눈치가 좀 부족하신 분은 좀 늦게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럼 오늘 IMF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계속 주구장창 평소에 우리가 했던 얘기랑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쓸 때 원래 처음부터 이제 IMF 보고서 좀 많이 참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시각,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년째 지금 이제 돌아보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아까 회사 코피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알려져는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중국에서 좀 그림자 금융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노력했다가 나라가 결단 날 뻔했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림자 금융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WMP라고 불리는. 막 양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양성화가 안 되죠. 그게 될 리가 없는데. 참 문제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자,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는지 아니면 뭐야 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소에 저희들이 자주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논조랑 좀 비슷한 얘기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라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정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